몇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4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4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네. 하지만 지금의 조정폭 가지고는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장의 조정이 지속되거나 조금 더 고용시장에서의 둔화 혹은 소비 지표들이 망가지면 그때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몰려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반기에 이제 논US가 US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오히려 페드의 스탠스가 바뀌고 나면 기존의 US 주식들, 미국 증시의 강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미국 경제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인가? 도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 또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인가? 미국 경제가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다시 그 힘을 잃고 점차 둔화되는 흐름인 것일까? 이 큰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통해서 해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S증권의 김준영 이코노미스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DS투자증권에서 경제 담당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경익남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DS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시는군요. 네. 오랜만에 우리 20대 두 이코노미스트가 토론을 농담했어. 죄송합니다. 막 구독 취소 막 누르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농담했고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아까 제가 포문을 열었던 대질문이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네. 실제 이 S의 공포가 점증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S가 시작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 네. 그게 자본시장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적당히 높은 물가와 무난한 성장을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올해 금리 인하는 뭐 한 번에서 2번. 근데 저는 경제 자체는 조금 둔화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그러면 경제가 둔화가 될 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경기 둔화가 와도 물가가 안 잡힐 것인가? 네. 저는 거기서는 물가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3% 4%로 다시 미쳐 날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기 둔화에 맞춰서 조금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태그보다는 조금의 둔화, 굳이 따지자면 스태그보다는 리세션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그렇다면 네. 미국의 목표 물가 2%를 향해 균형점을 찾아 그래도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빠르게 2% 초반까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3% 이상으로 다시 물가가 위로 튀어오르면서 페드 금리 인하 스탠스를 바꿀 정도로 네. 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시장의 생각처럼 물가가 위로 튀기보다는 플랫 내지는 조금 안정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물가가 뭐 당장 2%에 온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저도 네. 여전히 스티키한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하지만 경기 둔화라는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오는 수요 둔화들이 물가를 조금 같이 눌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걸 가장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전 유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유가가 미국 경기 둔화에 맞춰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70불 초반에서 60불 중반까지 거의 대략 10% 빠졌죠. 공급 쪽에서의 쇼크가 없고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유가는 물가에서 한 6, 7%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스피로버라고 하죠. 네, 헤드라인 기준으로. 근데 스피로버라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주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 속에서 원자재의 가격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 할 때는 뭐 70년대나 코로나 때처럼 정말 CPI가 5% 6%를 넘어가던 시기에는
수요가 강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공급 쪽에서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90년대 중반이라든지 00년대 초중반처럼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고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 물가가 3% 4% 이상으로 강하게 튀었는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90년대 같은 경우도 유가가 안정이 되었고요. 00년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도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물가로 강하게 연결되진 않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가는 공급 쪽에서의 충격이 있는지 여부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정의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어쨌든 리세션이 기본이 깔려야 돼요. 리세션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거예요. 그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리세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가 목표 물가라고 한다면 2%의 그 균형점을 찾아서 완전히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3%를 초과하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는 그런 움직임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리세션은 올지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튀지 않는데 네. 왜 연구원님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위로 튑니까?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튀는데요, 이렇게 위로. 바람이 많이 불어. 여러분 잘 보이세요? 바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거죠? 예. 제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층이 또 이렇게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또 좋아해요. 네. 그냥 또 무리수를 두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대주제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진 않는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먼저 할게요. 네. 인플레이션 먼저 터치를 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아닐지 몰라도 네. 체감적 인플레이션이긴 하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이게 제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예. 무리수를 두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3년 미국 경제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이제 리세션이 조금 더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미국 경제를 조금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 시장에서 임금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 임금을 실제로 그려보면 플랫해요. 예. 물가랑 뭐 중위 소득이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 임금이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네. 막연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미국 물가를 유튜브라든지 뭐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미국인들은 살만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적어도 고용 소득 관점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체감 물가가 물론 그 숫자에 대한 체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23년 걱정을 안고 잘 올라왔고 24년도까지도 좀 무난한 성장을 잘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굳이 예스랑 노를 고르자면 저는 약간 아니다. 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이 가진 자 입장에서 경제를 뚜렷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가 너무 좋은 잣대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볼 때 또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를 볼 때 거시 경제 지표로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나라들은 체감 물가가 견딜 수 없게 힘들겠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임금 상승률이 지금 4% 수준이니까 매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이 물가 상승세가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거시 경제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그런데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이 체감적 인플레라는 것은 2022년, 23년에 정말 막대하게 물가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구원님 인생 동안에는 생애 처음 만나는 인플레이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2년 9.1% 미국 CPI 6월 물가가 기록됐을 그 지점이 41년 만에 최고치였으니까 그 지점으로부터는 아마도 그 경험하신 물가가 역사상 정말 가장 높은 인플레를 경험하신 거예요. 앉아 계신 우리 PD님 인생 동안에도 처음 경험한 인플레.
뭐 제 인생에도 저도 아직 30대니까 아무도 안 믿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 물가가 이미 튀었는데 거기서 여전히 2~3%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댓글 다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히려 물가상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크게 이렇게 막 항거하세요. 무슨 물가가 잡혔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감적으로는 물가가 이미 치솟았는데 네. 거기서 어쨌든 또 오르니까 네. 2~3%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어쨌든 목표 물가 2%를 상회한 채 그 정도의 속도로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다 보니까 설사 임금 상승률이 평균적으로는 더 높을지라도 통상적인 이제 서민 한 50%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는 이 물가가 혹독하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체감적 인플레이션이긴 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연구원님이 잘못 보고 있다, 아니면 제가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벗어난 모습 맞지만 네. 스티키하게 2%를 상회한 채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흐름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네. 그러나 그 같은 미국 경제의 모습을 놓고 누군가는 너무나 높은 인플레를 여전히 체감하고 있다라고 실감할 수도 있고 네. 또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은 뭐 난 임금 상승세가 더 높으니 이렇게 물가 치솟는 거 부담 안 돼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같은 지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체감적 인플레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맞다 틀리다를 이제 정의하고자 이 질문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대주제 하에 네. 일단 물가 부문은 해결이 됐어요. 다시 튀진 않는다. 다시 튀진 않지만 그래도 2%를 상회하겠지만 그 언저리에서 계속 머문다. 이 얘기는 곧 금리를 다시 인상할 일은 없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 물가만 보면? 네, 저는 인상의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파월에게 인상의 버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결을 내지는 인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작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 하고 나서 네. 되게 매파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파월이라면 인상의 카드는 최대한 지우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동결을 오래 가져갈지를 네. 고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매크로 데이터들을 놓고 봐도 인상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을 해서 나가 보면 작년 4분기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100bp 정도 올라요. 3.8에서 4.8 정도로 러프하게 올랐거든요. 작년 4분기에. 근데 동기간 연준의 기준금리는 100bp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전부 다 10년물, 30년물에 연동이 되거든요. 지난 4분기 동안 장기물 금리가 100bp 튀는 동안 연준에서 제대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든지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 금리는 가만히 두되 금융 환경을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거나 그 외적인 부분들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만큼의 그런 물가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잠깐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그다음 봐야 돼요. 네. 근데 그래도 리세션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리세션의 정의가 또 분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2023년, 24년 연속으로 2.7, 2.8% 수준의 미국 GDP 규모로 봐서는 정말 이렇게 마치 막 코끼리가 치타처럼 달리는 모습, 이렇게 거대한 GDP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3%에 가까운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켜본 23, 24년이었어요. 네.
25년에 대해서는 전망치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혹시 가늠하십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하향이 조금 덜 되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2.1에서 2.2 정도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향은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계속 상향만 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씩 경제 지표의 균열에 관심을 가지고 컨센서스가 조금씩 내려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8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내려갈 수 있다. 성장률 자체가 1.8%까지 내려올 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경제가 1.8% 만약에 성적표를 보일 거다. 만약에 네. 지나놓고 봤을 때 네. 그렇다면 리세션에 해당되는 지표라고 해석하십니까?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숫자로 말하자면 QOQ 그로스가 마이너스로 2개 분기 연속 나와야 뭐 사전적인 리세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되게 좀 견해는 다양합니다만 견해는 다양하죠. 다양한데 전 리세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빠르게 냉각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둔화가 되는데 그 폭이 생각했던 것보단 크다. 근데 그것을 금융시장이 서서히 반영해 왔으면 괜찮은데 네. 작년 4분기의 미국 주식 시장이라든지 미국 장기물 금리 레벨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전혀 고용 지표나 매크로 데이터들이 균열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싱이 안 들어갔고 네. 그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 갑자기 뒤늦게 반영을 짧은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약간의 충격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가 빠르게 냉각된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 그 빠르게 냉각되는 여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수요 견인도 있고 공급발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고 그리고 공급발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공급량이 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또 에너지 가격을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만큼은 아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된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또 많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 경제 위기냐, 경기 침체냐 이것을 이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쓰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철저히 배제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꼬집어 여쭤보는 과정이에요. 네. 마치 실제 제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 혹시 병원에 가셨는데 오진한 적이 있어요? 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제가 실제 오진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진은 오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회비용을 손실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오진을 내린 거예요. 제 실제 사례니까 말씀드릴까요? 제가 석사 과정 3학기 때였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가면 절대 죽기 전에는 수업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원칙이에요. 제 원칙. 네. 이게 맞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결석을 한다. 그러면 제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는 한 수업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지각할 거면 오지 말라고. 오든가 안 오든가지 지각은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 항상 15분 전에 수업 시간에 딱 앉아서 준비를 하다가 수업을 듣다가 다 끝나야만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게 제 원칙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런데 너무 죽을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나 죽을 것 같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형 차 타고 학교 안에 있는
뭐 응급 진료소를 갔는데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이 꼬인 걸 풀어주는 약을 먹었어요. 네. 근데 안 나아요. 더 아파요. 그래서 보라매 병원까지 응급차 타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너무 죽을 듯이 아파하니까 그 의사들이 딱 보고 피하듯이 저한테 결석이네 딱 하시더라고요. 결석이네 이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상 알아보신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내린 거예요. 네. 이게 장이 꼬인 게 아니라 그 요로결석이라 하죠. 네. 요로결석 때문에 죽을 듯이 아팠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레이저 치료 기술이라 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퉁퉁퉁퉁 때려서 이 결석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 내리면 네. 처방이 달라져요. 네. 진단을 제대로 내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이겨낸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된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8%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일드한 리세션에는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정의를 가져가는 게 분분한데 저는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그 연간 기준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면 실질 성장률이 네. 그러면 리세션에 해당되긴 한다. 네. 그러나 그 정도가 크지는 않으니까 마일드한 리세션, 어쩌면 소프트 랜딩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로 상반기까지는 견조하다가 하반기부터 좀 우당탕탕 떨어진다면 그 성장률의 둔화 속도가 굉장히 센 거죠. 네. 그렇게 좀 보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잘 해석했습니까? 그렇게 봤었는데 네. 최근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네. 망가지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1월부터 미국 시장을 미국 경제를 조금 조심해서 보자라고 이제 뷰를 조금 바꿨는데 네. 좋게 보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지표들이 잘 나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네. 일정 부분 갈 것 같았어요. 네. 무난하게. 근데 최근 한 달이죠. 우리가 최근 한 달에 확인했던 지표들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망가지다 보니까 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미국 경제가 이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네. 어떤 것들을 보시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그 실질 임금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사이클에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과 예.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반등하는 타이밍이 일치했거든요. 네. 22년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임금이 꾸준히 빠르게 올라갔던 케이스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통째로 되게 임금이 물가보다 빠르게 올랐어요. 네. 물론 그 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긴 했지만 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러면서 23년 미국 소비가 정말 견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소비가 되게 강했었는데 그 실질 임금이 조금씩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작년 4분기, 작년 하반기였고요. 네. 그러면서 때마침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표도 같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부드럽게 사람들이 이 지표의 노이즈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그 고용 시장에서 오는 심리가 제일 컸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왔던 게 제일 컸고 실제로도 지금 PC라든지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좀 지표들이 망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극화가 이제는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보여지는 타이밍에 네. 장기물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긴축적인 효과가 분명 올해 상반기에 있을 걸로 보여졌고요. 실제로 지금 작년 4분기에 올랐던 미국 10년물로 인해서 지금 1분기에 미국 부동산 지표들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높아진 그
대출 금리, 그 시중 금리는 하위 50%에게는 되게 큰 타격이다. 네. 그리고 그 하위 50%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다 고용소득에서 오거든요. 네. 근데 그 고용소득이 물가를 못 이기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하위 50%가 종사하는 섹터에서는 공급은 느는데 하위 50%가 종사하는 섹터의 고용 수요는 빠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낮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절대적인 잡 오프닝이라고 하죠. 구인 네. 일자리 수가.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 시장이 좋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질 임금과 하위 계층이 종사하는 섹터에서의 수요수나 그리고 하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급 과잉,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요가 과했고 공급이 적어서 고용 시장이 뜨거워졌다면 이제는 하위 50%에게는 그 반대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던진 정도였습니다. 1월 달에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지표들을 볼 때 네. 조금씩 크게 망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도 마이너스 기록했고 MOM으로 소매 판매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균열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조금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이니까 네.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왜냐하면 역시 제가 길게 제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이게 진단을 잘못 내리면 의사결정이 망가지거든요. 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측됐다고 말씀하시는 여러 지표들,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아니면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도 어쨌든 지금 3월이지만 망가진 지표들을 몇 개 보셨어요. 근데 특히 소매 판매 지표만 나름 실적치예요. 심리 지표가 아닌. 네. 심리 지표는 저는 망가지지 않은 게 이상하다. 왜냐면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시작됐고 또 막 굉장히 50%가 반대할 만큼 네. 그렇죠? 50%가 반대할 만큼 굉장히 혼란한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불안하게 전개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심리죠. 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전분기 대비니까요. 네. 근데 비교하고자 하는 전분기가 12월 대비 1월, 1월 대비 2월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구간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연말과 연초 특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지표만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혹시 이 부분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그 고용 지표에 있어서 네. 실업률이 작년 여름보다 지금 조금 더 낮아요. 네. 실업률이 지금 이제 뭐 인구 조정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실업률이 다시 내려왔죠. 저는 실업률이 내려가는 과정이 예. 그렇게까지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안 하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망 실업자 내지는 한계 실업자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통계상에서 실업자가 아니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라는 것은 사실 실업자가 사라지면 떨어지는 지표이기도 하죠. 동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영향이 조금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헤드라인 실업률이 내용적으로 작년 여름에 비해서 작년 끝자락 11월, 12월 지표가 조금 더 망가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고용률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의 수의 비율인데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의 수가 더 늘진 않았거든요. 더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은 떨어졌습니다. 그 뜻은 결국은 실업자가 빠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헤드라인 지표가 캐치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비율의 데이터니까 그 비율이 어떤 요인으로 늘었고 줄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작년 여름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늘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좀 올랐어요. 근데 작년 4Q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조금씩 톤을 바꿨습니다. 톤을 바꿨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비 한 달치의 소비 지표를 가지고 균열을 확신을 하진 않거든요. 네. 다만 이런 고용 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질적으로 더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라고 봐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톤을 올렸던 거고. 아,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논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용률이라는 그 지표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 전체에서 그 중에서 이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네. 이건 뭐 떨어지지 않고 유지됐어요. 근데 실업률이 다소 떨어졌었던 이런 현상은 실업자가 다소 줄었고, 그래서 실업자가 줄어든 게 취업자가 늘어난 현상이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진 현상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네. 그 비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실업자의 조사 통계상 당신 실업자예요 이렇게 안 묻잖아요. 맞습니다. 당신 지금 취업 준비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일했어요. 또 취업 준비했어요. 그리고 일이 주어지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취업자인지 실업자인지 비경활인지를 구분하는데 네. 그 조사 통계상 그 조사 통계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계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실업자의 정의니까. 그런데 그 실업자의 정의상 지금 실업자가 줄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지만 통계가 네. 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구조적으로 네. 조금 균열이 보이는 모습인 것 같다. 네. 그렇게까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정말 균열을 보이는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됐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공실 문제가 있다든가 또 가계도 연체율이 늘어난다든가 네. 그밖에 뭐 신용카드 대출 심사를 금융기관들이 강화한다든가 네. 이런 것은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의 대응 조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융 불안과 같은 현상들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명목으로 연체되는 금액도 물가 상승분 감안해도 코로나 이전 레벨에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연체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전반이 흔들린다라는 시그널보다도 양극화의 관점에서 하위 계층이 힘들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버롤 데이터는 좋으니까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위 계층의 신용카드 연체율을 튀고 있고 그리고 그 파산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아랫단에서는 계속 노이즈를 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오버롤로는 상위 50%가 소비를 너무 잘해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건데 언제까지 하위 50%를 두고 갈 거냐. 결국은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과 물가라는 이 두 가지 이중 책무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에 대한 비중보다는 고용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 고용시장의 전개를 봤을 때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하위 50%들이 보여주는 금융기관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네. 그래서 시장이 보는 한두 번의 금리 인하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봤던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비 저울질이라고 하죠.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보다도 고용에 대한 부담을 점점 느끼는 시점이 올 거라 보여지고 그게 딱 마주 일치할 때 이제 페드가 피벗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물가가 잡혀서라기보다는 고용이라든지 하위 50%의 노이즈가 커지면서 페드가 좀 말을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빠르게 조정을 받는데 2018년 12월에도 페드가 되게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어요. 18년 12월이. 하지만 18년 12월에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파월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19년에 2번 더 올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주식시장이 18년 하반기에 관세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었고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톤 다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18년 하반기에. 네. 근데 페드가 매파적으로 나가니까 시장에 한 번 더 빠져요. 네. 한 번 더 빠지니까 페드가 말을 일주일 만에 바꾸거든요. 파월이 19년 1월 첫째 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를 하고 시장은 MDD 기준 나스닥이 20% 이상 빠졌는데 4-5달 만에 다 회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페드도 분명히 시장의 조정이 크거나 혹은 고용지표의 균열이 커지면 분명히 지금처럼 매파적으로 나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봐서 기존에도 전망치를 좀 금리나 횟수를 좀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율이 는다든가 네, 전체 평균 지표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균열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니 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물론 작년까지는 뭐 연준이 올해 2차례 3차례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점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쭉 빠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 인하 없겠다. 금리 인하 중단설이 거의 컨센서스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런 여정이었다가 네.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완화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어갈 때, 네. 그러니까 실제 금리 인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바꾸네라고 네. 시장의 컨센이 바뀔 때, 네. 그때 당연히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있겠다라고 보겠네요. 네.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때, 최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네, 경제 지표들에 대한 균열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침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큽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나 발언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관심을 덜 주고 있거든요. 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경제 지표가 조금씩 더 둔화가 될수록 페드가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페드가 반응을 해주면 네, 당연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아지겠죠. 네, 페드가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줄 거야. 예,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페드가 물가를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장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충격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8년 하반기 흐름과 비슷하거든요. 네, 조정 이후 매파적인 페드의 스탠스가 한 번 더 시장을 끌어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만약에 조금 균열이 조금 더 둔화가 된다면 네. 그때는 페드의 스탠스를 조금 더 시장에서 신경을 쓰고 스탠스에 이제 좀 민감하게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 보시는 뷰를 저도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물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 스탠스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연구원님의 견해로는 네. 시장의 지금의 컨센을 깨고 네. 몇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준으로요. 예. 지금 기준으로는 4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4번의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실제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그리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표의 둔열이 조금 계속되면 지표들이 조금씩 더 둔화가 네. 된다면 지금의 추세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거고요. 예. 시장의 조정폭이 커지거나 네. 혹은 지표가 조금 크게 망가지면 페드가 대응을 해줄 텐데 사실 그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페드도 결국은 시장을 신경은 쓸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조정폭 가지고는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장의 조정이 지속되거나 조금 더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 혹은 소비 지표들이 망가지면 그때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몰려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말 내년 초에 올해를 돌이켜봐서 4번을 했다라고 하면 3번 정도는 다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구원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시나리오는 6월 이후에 네. 하반기에 추가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네. 그리고 3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네. 특히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관세와 인플레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네. 그게 인플레를 다시 촉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걸 지켜보고 금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라는 스탠스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월에서 6월까지는 좀 지켜보되 6월 이후로는 추가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어서 올해 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면서 그 한 해를 금리 관점에서 정리를 해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부터 21년까지는 소위 완화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25, 26년은 피봇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완화의 시대까지 가진 않지만 긴축의 시대로부터는 점차 벗어나는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이루는 이런 시대적 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는 피봇의 시대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더 이상의 긴축 크게 필요 없지 그렇죠.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봇의 시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이 긴축의 시대에서 피봇의 시대로의 전환이 있는 시점에 네. 우리가 두드러지는 관전 포인트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관전 포인트가 긴축의 시대일 때는 더 물가에 초점을 둬요. 쉽게 보면 구독자분들도 물가 데이터 발표될 때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물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고 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네. 이게 긴축의 시대입니다. 네. 근데 피봇의 시대는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물가가 2% 언더로 떨어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또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포인트가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물가에서 고용에 더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봇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고용 시장이 네. 다소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 한 가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고용 시장이 또 무너지네 그러면 물가는 안 잡히면서 고용 시장만 무너지네 시장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이 현상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시장의 평가가 그러한 거예요. 투자자들의 평가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물가가 핵심일 때는 말씀하셨듯이 긴축의 시대에는 주식 시장은 소위 배드 이즈 굿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물가가 잡힘을 기대하면서 좋아하고요. 반대로 지금은 서서히 그 포커스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특히 고용 시장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납니다. 네. 시장에서도 최근에 고용 시장이 정부 일자리 중심으로 늘었다. 혹은 뭐 이제 임금 상승률이 많이 조금씩 눌려지고 있다라든지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뜻은 결국은 성장으로 포커스가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이미 시장은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굿의 반응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과도기가 조금 빨리 온 것 같다라고 좀 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장이 반응만 놓고 봤을 때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독자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네. good is bad,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이 적당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근래 피벗의 시대 들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24년 8월이죠. 8월 5일 날 네. 고용 지표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고 bad is bad로 네.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인인 거죠. 네. 네. 그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몇 번 나타났습니다. 이제 혼란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피벗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고용 지표가 추가적으로 뭉개지고 경제 지표가 균열을 보인다. 아까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쨌든 금리 인하 없겠다라고 기대감이 거의 제로화된 상태에서 네. 추가 금리 인하가 3번이나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겠죠. 네. 이것은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d is bad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교차되는 거잖아요, 지금. 순서가 이제 뭐가 먼저냐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페드가 바로 스탠스를 바꿔주기보다는 네. 조금 오래만 놓고 봤을 때 네. 조금 더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에 대한 워닝 시그널들이 보여야 페드가 조금은 도비시하게 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배드 이즈 배드의 폭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폭과 기간은 여전히 좀 물음표입니다만 그 배드 이즈 배드의 국면이 조금 선행이 되고 페드가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드가 바꿔준다라는 말을 들어야만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하고 회복 안도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페드가 언제 충분히 경제가 망가졌을 때 피벗을 할 거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월 FOMC에 듣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5월 FOMC에서 페드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일단 시장에서 금리 중단설에 무게를 두는 시점에는 네.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 중단할 거야,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시장이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는 bad is bad죠.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붕괴된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없는데 네,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네. 네. 그럼 아무래도 기업 실적도 어둡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지표, 안 좋은 시그널, 균열과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실망하는 거죠. 네. 반대로 어느 시점에 특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이래 25년 6월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성되는 국면이 찾아온다. 네. 그럴 때는 배드에 관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네. 네. 이렇게 스탠스가 또 같은 지표의 흐름도 달리 평가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절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네. 여쭙는 겁니다.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키워 나가도 그 기대감을 페드가 확인을 시켜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달려 나가면 그 방향이 맞는지 페드가 한번 컨펌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안 될 경우에 둘 중에 한 명이 잘못 서 있는 거죠. 네. 그 길이 방향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은 금리 인하를 뭐 4번이든 5번이든 추가 인하를 기대를 하고 그만큼 고용 지표가 충분히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드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도비시함을 못 보여주면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배드이스 배드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기대감을 페드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때, 네. 확인을 시켜줄 때가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네. 시장이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그 뷰랑은 크게 다름없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이미 상반기 한 번 했으니까 하반기 중에 3번 정도
균열을 보이는 그런 신호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네. 또 연준도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이 있을 때 네. 그 시점에는 다소 균열을 보이는 그런 현상 속 네.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네.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어진 시간 또 한 5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동안 어쨌든 미국 거시경제를 보는 뷰 여쭙고 또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여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특히 이제 외환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질문드리려 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을 질문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주요한 스토리 상에서 네. 만약에 뭐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하나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쟁의 종식 네. 여부. 네. 전쟁이 종식될지 아닐지 몰라요. 네. 또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가 야기될지는 역시 몰라요. 이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나머지를 정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이 두 가지 변수가 지금 오늘 50분 정도 동안 말씀 주셨던 스탠스가 달라지게 만들 변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가정 전제의 변화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외환시장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관세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트럼프가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거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네.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관세율을 빠르게 올려서 부과를 한다면 네. 분명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스택에 가까워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 둔화는 매크로 사이클상 조금은 픽 고점을 지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물론 그 속도와 폭에 있어서의 이견은 있겠지만 네. 거기서 관세율이 강하게 들어오면 관세는 인플레 요인이자 성장 둔화 요인이라고 다수의 경제 기관에서 이제 그 보고를 연구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는 충격이 덜할 거라고 보냐면 이미 원자재 가격 쪽에서 전쟁으로 인한 노이즈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부정적인 방향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경제를 보는 이제 스탠스를 1시간 가깝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주셨지만 이런 중요한 우리가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변수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조합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스탠스도 분명히 바뀔 수는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참조하셔야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추가적으로 그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네. 미국 증시 또 DS 증권사에서 오셨으니까 거시경제를 진단하고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가늠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떨 것인지 두 번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또 어떨 것인지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이제 논US가 US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유럽과 항생을 중심으로 YTD로 20% 이상 수익률이 좋은데 오히려 페드의 스탠스가 바뀌고 나면 네. 기존의 US 주식들, 미국 증시의 강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기 둔화를 충분히 겪고 페드가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네. 논US가 가지고 있던 이점을 미국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논유에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논유에스만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네. 지금 ECB나 우리나라나 중국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한번 크게 안정 하락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하게 되면 아마 상대적으로 지금 AI 기업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 AI를 활용한 수익성보다도 AI를 개발하기 위한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국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다 B2B 비즈니스죠. AI를 설치하고 AI를 위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전력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선호가 되었는데 그런 캐펙스 사이클에서는 투자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AI가 돈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니? 라는 물음표가 커졌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그 물음표보다도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좀 챌린지가 덜해지면서 그리고 26년, 25년보다 26년에 어닝이 올라가는 건 IT 섹터는 어닝이 우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어닝이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들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논유에스에 비해서 다시 재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논유에스가 조금 각광을 받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말씀 주셨던 그 포인트는 네네.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 중단설 이게 이제 시장의 생각을 딱 결정짓는 하나의 단어였으니까 네네. 금리 인하 중단설 소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의 돈의 유입이 멈춰섰던 것이고 네. 이 중단설이 사라지고 다시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또 불어 올라가면 그게 이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돈이 또 이탈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네요. 하반기 미국 증시 충분히 기대될 만하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었던 환율은 역시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관세가 아니라면 그래도 상반기 페드 스탠스 전까지는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올라갔던 달러 강세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유럽의 매크로 모멘텀 경기 모멘텀에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그런 것 그리고 일본의 긴축 이 두 가지가 지금 달러 지수를 빠르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페드 스탠스 변환 전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페드 스탠스가 있고 나면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일 것 같은데 달러 지수는 95에서 105 레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네, 지금은 조금 100에서 110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페드의 스탠스가 한번 크게 바뀌면 레벨이 바뀌게 되면 네 저는 달러는 95에서 105 레벨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이제 약세화되진 않지만 네,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뀌진 않지만 네, 나름 강달러의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평가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정확히는 달러가 2010년대를 보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거든요. ECB가 제로 금리 체제로 들어가고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지수가 한번 레벨업을 하고요. 네, 코로나의 긴축 시대에서 달러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합니다. 네. 그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가.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한 칸, 반칸 내지는 한 칸 정도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의 달러 레벨로 조금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여 동안 우리 연구원님하고 굉장히 똑부러지시는 감사합니다. 뭐 부러진 건 없죠? 네. 똑부러지시는 우리 연구원님의 분석과 뭐 제가 중간중간 제 의견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했는데 끝으로 혹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나? 한국 경제의 예. 구조적인 저성장에 네.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한국 질문 주실 줄은 몰랐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이고 안타깝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동안 경제 전망하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만 1%대 성장에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1%대 성장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종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제 형용사화 한다면 이 잃어버린 10년을 뭐라고 정의할까? 만약에 제로 성장이라고 정의할까? 그러면 잃어버린 10년 진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증가세는 2%를 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도 기준금리도 2%가 넘고 물가 상승률도 2%가 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2%가 넘게 증가하는데 성장률만 1%대를 유지한다.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모습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은 이 숫자로 정의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실감형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제로 성장을 0% 성장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할 거냐, 1%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우리 저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다시 도약하자. 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방관하지 말고 인정하고 인정할 때 도약을 꿈꿀 수 있잖아요. 네. 인정하지 않으면 노력할 게 없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인정한다면 노력할 부분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난 3, 40년 동안 도약해왔던 한국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같은 한국의 모습이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3, 40년 동안 도약했던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두 번째 한국을 그림 그리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이게 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표현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에 무슨 질문이 있으신지 궁금했는데 그런 질문 주셔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토론을 이렇게 해본 경험은 어떻게 기존에 있으셨나요? 주로 세미나 형태로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미나 형태라고는 일방적으로 스피치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방송에 출연해도 네네. 질문 받으면 답변하고. 네네. 근데 이렇게 질문지대로 막 안 하고 막 비비 꼬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약간 완전 토론은 안 했어요. 제 의견을 막 반문하고 하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토론 합시다. 처음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덕분에 좀 더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챌린지를 다방면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겠다. 네, 그렇게 오늘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우리 김준영 이코노미스트님께 참 이 경제를 바라보는 이 뷰가 참 객관적이고 논리가 뒷받침이 많이 된다라고 느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었던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또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분들도 특히 미국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그동안 미처 이 부분은 못 봤구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이고 그 부분을 또 살을 채워서 더 미국 경제를 360도 어라운드 뷰로 다 보실 수 있게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하지 않지만 머리 스타일은 반등한 우리 김준형 이코노미스트님,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머리 스타일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네, 계속 유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유지해 주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